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을 기생충 취급하며 조롱하던 트럼프가 하루 만에 고개를 숙였기 때문입니다. 터무니없는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며 한국을 공개 저격한 트럼프. 하지만 바로 그때 워싱턴 내부에 돌기 시작한 충격적인 보고서 한 장에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미국은 1년 안에 무너진다. 미 의회는 만장일치로 한국 지지를 선언했고 궁지에 몰린 트럼프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트럼프의 숨통을 조인 충격적인 한국 보고서 지금 시작합니다. 사흘 전 미 국방부가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었습니다. 백악관이 자정 긴급 성명 하나로 한반도 안보 70년의 균형을 단숨에 깨뜨려 버렸어요. 방위비 5배 인상, 미납시 주한미군 전면 철수, 펜타곤과 사전 협의는커녕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30만 명의 태평양 주둔군 운명이 걸린 사안을 심야 뉴스 한 줄로 터뜨린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세계 최강국의 안보 결정이 어쩌다 술자리 객기처럼 쏟아져 나왔을까요? 그날 새벽 2시, 저는 잠옷바람으로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 끌려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쌍욕이 먼저 날아왔어요. 아서 펜스 수석 부보좌관이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제 얼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윌리엄 스탠턴, 펜타곤 동아시아 안보국 수석국장으로 30년째 한미 동맹의 숫자를 다뤄온 사람입니다. 그 30년의 경험이 그날 밤 단 한 푼의 가치도 없다는 걸 깨닫는 데 차에 10분이 걸리지 않았어요. 상황실 스크린에는 이미 전 세계 언론이 미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무임승차 기생충, 방위비 5배 아니면 철수, 자극적인 속보가 쉴 새 없이 갱신되고 있었죠. 펜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탠턴, 한국 놈들한테서 돈 뜯어낼 군사적 근거를 내놔. 그 목소리에는 국가 안보에 대한 고민 따위는 한 톨도 없었어요. 저는 코트 주머니에서 구겨진 안보 평가서를 꺼냈습니다. 출발하기 전 급하게 챙긴 것이었어요. 한미 동맹 구조의 기본 골격, 주한미군 철수 시 태평양 방어선에 미치는 연쇄 효과, 그리고 한국군의 현재 전력 수준, 30년 동안 축적한 데이터의 핵심만 추린 서류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펜스 앞으로 밀었어요. 부보좌관님, 이 자료부터 보셔야 합니다. 한국을 압박하기 전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펜스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쌈쏘, 아니, 2초도 안 됐을 겁니다. 펜스가 그 서류를 양손으로 찢어버렸어요. 반으로, 그리고 다시 반으로 30년치 안보 데이터의 정수가 4조각이 되어 테이블 위에 흩어졌습니다. 펜스는 찢어진 종이 조각을 손끝으로 튕기며 코수숨을 쳤어요. 스탠턴, 네가 뭔가 착각하고 있나 본데 각하께서 이미 입을 여셨어. 전 세계가 들었고 이제 네가 할 일은 각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숫자를 만드는 거야. 숫자를 만들라, 분석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가짜 데이터를 조립하라는 뜻이었어요. 위가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펜타곤에서 30년 동안 저를 지탱해온 건 숫자의 정직함이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게 제 신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자는 그 신조를 제 손으로 부수라고 명령하고 있었어요. 펜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스크린 쪽으로 걸어가더니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백악관 성명서 초안이 떴어요. 거기에는 이미 한국군 단독 전력 부재 확인이라는 문구가 버젓이 박혀 있었습니다. 아직 시뮬레이션은 돌리지도 않았는데 결론이 먼저 완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보이지? 빈칸만 채우면 돼. 한국이 우리 없이는 사흘도 못 버틴다는 숫자를 이어 깔끔하게 심장이 바닥으로 가라앉았어요. 이건 안보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동맹국을 인질로 잡고 돈을 뜯어내겠다는 각본이었어요. 그 각본에 펜타곤의 직인을 찍으라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때 옆에 앉아있던 데이비드 밀러 팀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밀러는 저보다 15살 어린 전략 분석관이었어요. 태평양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직접 설계한 사람이기도 했죠. 부보좌관님, 시스템에 거짓 변수를 넣으면 이후 모든 안보 시뮬레이션의 신뢰도가 무너집니다. 이건 한국 문제가 아니라 미합중국 국방 시스템 전체의 문제입니다. 밀러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하지만 펜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밀러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 움직임이 느릿느릿할수록 상황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밀러 팀장, 지금 네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 알아? 백악관이야. 여기서 군말하면 내일 아침 내 책상 위에 헌병대 소환장이 올라가 있을 거야. 밀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펜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보안 서약 위반, 직무 불복종,
아니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간첩 혐의도 갖다 붙일 수 있어. 뭐가 좋아? 상황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밀러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떨림을 봤습니다. 밀러가 입을 열려는 순간 제가 먼저 밀러의 팔을 잡았어요. 밀러, 앉아. 밀러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왜 저를 말리느냐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밀러보다 오래 이 바닥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어요. 벤스가 헌병대를 들먹인 순간 이건 토론이 아니라 협박이 됐습니다. 30년 커리어, 연금, 가족의 의료보험, 그 모든 것이 벤스의 손가락 끝에 달린 거였어요. 비겁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밀러까지 끌려 내려가는 걸 눈앞에서 볼 수는 없었습니다. 밀러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고개를 떨궜습니다. 주먹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입은 다물었어요. 벤스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의자에 몸을 파묻었습니다. 다리를 꼬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어요. 마치 이 모든 게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듯이 요헤이! 그러면 정리하지. 스탠턴 한국군이 우리 없이는 사흘도 못 버틴다는 시뮬레이션을 돌려 가카의 발언이 사실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숫자를 만들어서 날이 밝기 전에 내 책상에 올려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 있었어요. 벤스가 제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는지 손을 휘저으며 나가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상황실 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복도의 형광등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등 뒤에서 벤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무언가 측근에게 농담을 던진 모양이었습니다. 미합 중국의 동맹 70년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터져나온 웃음이었어요. 밀러가 옆에서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밀러의 호흡이 거칠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펜타곤 지하 벙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새벽은 아직 어두웠어요. 이 도시의 불빛 아래서 30년을 보냈습니다. 냉전의 끝자락부터 걸프전, 아프간, 이라크, 그리고 한반도, 제 손을 거친 시뮬레이션의 숫자들은 언제나 정직했어요. 그 숫자들이 미합 중국을 지켜왔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숫자를 조작하러 가고 있었어요. 한 나라의 안보를 깎아내리고 동맹국의 가치를 영링으로 만드는 거짓 보고서를 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끝이 이것이라니. 연금을 지키기 위해 직업적 양심을 팔아넘기는 비겁한 관료. 그게 윌리엄 스탠턴의 정체였어요. 펜타곤 지하 주차장에 차가 멈췄습니다. 밀러가 먼저 내렸어요. 저는 잠시 좌석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핸들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이 떨림이 두려움 때문인지 자기 혐오 때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하 3층 벙커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밀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국장님, 시스템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변수를 아무리 조작해도 결론이 맞아떨어지려면 한국군 전력 데이터를 통째로 삭제해야 해요. 그건 흔적이 남습니다. 저는 밀러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펜타곤의 전략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입력된 데이터의 무결성을 스스로 검증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숫자를 조작하면 시스템이 경고를 뱉을 게 뻔했죠. 하지만 벤스는 그런 기술적 세부 사항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지하 3층 벙커의 냉각 장치가 웅웅거리는 소리가 귀를 채웠습니다. 이 안에 미합 중국의 모든 안보 시뮬레이션을 관장하는 슈퍼컴퓨터가 있었어요. 제가 30년 동안 가장 신뢰해 온 존재였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했지만 이 기계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밀러가 터미널 앞에 앉았습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려놓고 저를 올려다봤어요. 시작하겠느냐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거운 고개를 겨우겨우 끄덕였습니다. 펜스가 원하는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은 껍데기, 미국이 빠지면 사흘 만에 무너진다. 저는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변수를 넣어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K2 흑표 전차의 전력을 절반으로 깎고 K9 자주포의 사거리를 축소하고 현무 미사일의 명중률을 의도적으로 낮추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제 30년의 전문성을 동원해서 거짓말의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밀러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저는 그 손가락을 보며 이 벙커의 형광등 아래서 미합 중국의 양심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밀러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펜타곤 지하 3층 벙커의 공기는 냉각 장치 때문에 냉동고처럼 차가웠어요. 하지만 제 등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벤스가 원하는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국군은 미국 없이 사흘도 못 버틴다.
그 결론에 맞는 숫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떨어진 임무였습니다. 밀러가 첫 번째 변수를 입력했어요. K2 흑표 전차의 실전 데이터였습니다. 기동력, 화력, 장갑 방호 수치를 시스템에 밀어 넣었죠. 원래대로라면 이 수치들을 절반으로 깎아야 했어요. 벤스가 원하는 결론에 도달하려면 한국군의 전력을 종이 위에서 무력화시켜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밀러가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넣었어요. 밀러, 뭐 하는 거야? 국장님, 조작하려면 원본 결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점이 없으면 어디를 깎아야 할지 모르잖습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밀러가 K9 자주포, 현무 탄도미사일, 해성 대한미사일의 스펙을 순서대로 시스템에 올렸습니다. 한국군의 주력 무기체계 전체가 슈퍼컴퓨터의 연산 회로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시뮬레이션 구동까지 통상 4분이 걸립니다. 저는 그 4분 동안 종이컵에 남은 커피를 마셨어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그 쓴맛이 커피 때문인지 지금 하고 있는 일 때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결과값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들여다보다가 숨이 턱 막혔어요.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어요. 한국군 단독 전력 평가. 동부가 생존 등급 A+, 주변국 재래전 억제력 판정, 압살 수준. 밀러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니터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어요.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맞을 리가 없었습니다. 아니, 맞으면 안 됐어요. 한국이 미국 없이 주변국을 압도한다는 결론은 벤스가 원하는 것에 정반대였으니까요. 저는 밀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변수를 잘못 넣은 거 아니야? 다시 확인해봐. 밀러가 입력 로그를 하나하나 짚었어요. 오류는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정확했고 시스템은 정상 가동 중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결과는 기계의 실수가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아니, 받아들이면 안 됐습니다. 이 결과를 벤스에게 가져가는 순간 제 커리어는 끝이었으니까요. 주한미군 철수 변수를 넣어 미군이 완전히 빠진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가 어떻게 변하는지 돌려봐. 밀러가 고개를 끄덕이고 변수를 수정했습니다. 주한미군 28,000명 완전 철수. 태평양 함대 지원 불가. 공군 전개 차단. 미국의 군사적 존재를 한반도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설정이었어요. 이 조건이라면 한국군의 생존 등급이 떨어져야 정상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한국군 단독, 생존 판정, 완벽. 그리고 그 아래에 제가 예상하지 못한 문장이 한 줄 더 있었어요. 미 태평양 함대 작전 지속 능력. 주한미군 철수 후 72시간 이내 연쇄 붕괴. 미국이 한국에서 빠지면 한국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이 무너진다는 뜻이었습니다. 4분이 걸려 나온 결론이 30년 동안 제가 믿어온 구조를 통째로 뒤집어 버렸어요. 국장님, 밀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숫자가 맞다면 한국이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지킨 게 아니라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밀러가 맞았어요.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숫자를 인정하는 순간 펜스의 전체 계획이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이었다는 증거를 펜타곤이 스스로 만들어낸 꼴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돌려. 저는 밀러에게 지시했습니다. 변수를 최악으로 설정해 한국군 가용 전력을 70%로 깎고 탄약 비축량을 절반으로 줄여. 그래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봐야 하. 밀러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두 번째 시뮬레이션이 돌아갔습니다. 결과는 더 참혹했어요. 한국군 전력을 30%나 깎았는데도 생존 등급은 A를 유지했고 반대로 미 태평양 함대의 붕괴 시간은 72시간에서 63시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괌 방어선 소멸까지 54시간이라는 숫자도 새로 튀어나왔어요. 세 번째를 돌렸습니다. 한국군 전력을 50%까지 깎았어요. 있을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군대의 절반이 증발한다는 건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시나리오였으니까요. 그런데도 시스템은 한국군의 단독 생존을 유지했어요. 등급이 B+로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주변국 재래전 억제력을 보유한다는 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미 태평양 함대 붕괴 예상 시간은 51시간으로 더 줄었어요. 밀러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가 동할 때마다 우리 쪽이 더 망합니다. 이건 기계 오류가 아니에요, 국장님. 저는 모니터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30년 동안 제가 다뤄온 숫자들이
지금 제 앞에서 하나의 사실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껍데기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태평양 안보의 핵심 기둥이었고 그 기둥을 빼는 순간 무너지는 건 한국이 아니라 미합 중국이었습니다. 밀러가 출력 버튼을 눌렀어요. 프린터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따뜻한 종이를 손에 쥐는 순간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 종이를 벤스에게 가져가면 저는 끝장이었습니다. 가져가지 않아도 끝장이었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접어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를 돌리고 자물쇠를 잠갔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방식으로 진실을 가뒀습니다. 바로 그 시각, 벤스는 별도의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주미 한국 대사관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벤스가 대사관 당직 참사관에게 한 말은 이랬어요. 한국 친구들, 수표 끊어올 준비나 해. 아침까지 안 오면 짐 싸야 할 거야. 조롱이었습니다. 외교적 언어의 탈을 쓴 모욕이었어요. 그런데 대사관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NSA 감청 기록에 따르면 한국 대사관 참사관은 벤스의 발언에 단 한마디의 감정적 대응도 하지 않았어요. 부보좌관님의 발언 원문을 텍스트로 본국에 송고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그 한마디만 남기고 통신을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감청 기록을 읽으면서 묘한 불안을 느꼈어요. 일반적으로 동맹국이 이런 모욕을 당하면 격앙되거나 최소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무런 감정도 내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이 상황 자체가 자기들의 시나리오 안에 있다는 듯이 담담하게 기록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NSA 분석관이 제 책상에 급보를 올렸어요. 한국 국방부 내부 통신 감청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호소문이 올 줄 알았어요. 미국과의 관계를 재고해달라는 탄원이나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초안 같은 것을 예상했습니다. 화면에 뜬 내용을 보고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한국 국방부가 작성하고 있던 문서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한미동맹 법적 파기 절차서 최종본.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파기였어요. 한국은 미국에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대신 스스로 줄을 끊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감정적인 성명서가 아니라 법적 절차서를 한 글자 한 글자가 조항 번호와 이행 기한으로 채워진 서류를 완성하고 있었어요. 감청 기록의 마지막 줄에는 차기준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정책관이었어요. 이 사람의 지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감정이 섞인 문장은 모두 삭제하십시오. 남길 것은 숫자와 법조항뿐입니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워싱턴이 한국의 굴복을 기다리며 조롱을 퍼부을 때 서울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감정 대신 조문을, 호소 대신 기한을, 분노 대신 숫자를 무기로 장전하는 전쟁이었어요. 저는 금고 안에 가둬둔 시뮬레이션 결과를 떠올렸습니다. 한국군 단독 생존 완벽, 미 태평양 함대 72, 시간 내 붕괴. 그 숫자가 금고 안에서 저를 비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벤스는 아직도 한국이 겁에 질려 수표를 들고 뛰어올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슈퍼컴퓨터가 보여준 숫자와 한국이 타이핑하고 있는 서류의 제목이 가리키는 방향은 같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금고 안에 가둔 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시각 오전 9시 정각이었습니다. 저는 펜타곤 사무실에서 밤을 꼬박 새운 채 세 번째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금고 안에 넣어둔 시뮬레이션 결과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군 단독 생존 완벽, 미 태평양 함대 72, 시간 내 붕괴. 그 숫자를 어떻게 요리해야 벤스가 원하는 결론으로 바꿀 수 있을지 밤새 머리를 쥐어짰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통신실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팩스 담당 하사관의 목소리가 급박했어요. 국장님, 지금 즉시 내려오셔야 합니다. 통신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팩스기 30여 대가 동시에 울리고 있었어요. 왱왱왱. 기계음이 방 전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 대가 아니라 30대가 일제히 종이를 토해내는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하사관이 가장 먼저 출력된 용지를 제게 건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사관의 손이 아니라 제 손이었습니다. 첫 줄을 읽었어요. 미합 중국의 일방적 철수 의사 공식 접수 및 후속 조치 통보. 건조한 글씨체, 사무적인 문장, 감정이 담긴 단어는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직인이 붉게 찍혀 있었어요. 그 붉은 원형 인장을 보는 순간 커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협상단이 올 줄 알았어요. 아니, 미국 전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벤스는 새벽에 측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오전 중으로 한국 놈들이 울면서 워싱턴의 표를 끊을 거야. 백악관 참모진도, 국무부도, 펜타곤의 다른 부서들도 모두 같은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고 고개를 숙인 채 찾아오리라는 7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건 협상단이 아니라 공문이었어요. 사람 대신 종이가 날아왔습니다. 그것도 백악관과 펜타곤에 동시에. 저는 공문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숨이 막혔어요. 본 공문 수신 시점으로부터 정확히 72시간 이내에 철수 발언에 대한 공식 철회 공문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아래 명시된 3개 조항은 예외 없이 자동 집행됩니다. 72시간, 사흘이었습니다. 한국이 미합 중국에 사흘의 기한을 준 겁니다. 아래로 눈을 내렸어요. 요구 조건 제1항, 주한미군 기지, 무상임대 계약, 즉각 폐기 및 소급 과태료 부과, 오산, 평택, 군산, 대구, 한반도 전역에 퍼져 있는 미군 기지의 토지 사용료를 소급해서 청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푼도 내지 않고 사용해온 부지들이에요. 소급 과태료의 규모를 머릿속으로 계산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전문학적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요구 조건 제2항, 미국산 차세대 요격 시스템 도입 계획 전면 백지화 및 선수금 환수, 150억 달러짜리 계약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지불한 착수금만 수십억 달러에 달했어요. 그 돈을 전부 돌려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계약이 취소되면 록히드 마틴과 보잉의 태평양 사업부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었어요. 요구 조건 제3항, 한미연합방산기술 특허 권한 연구 회수. 이 조항을 읽는 순간 손에서 종이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한미연합개발로 만들어진 무기체계의 특허권을 한국이 영구적으로 회수하겠다는 거였어요. 미국이 현재 운용 중인 무기들 중 한국 기술이 들어간 장비가 얼마나 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조항이 집행되면 펜타곤의 무기 조달 체계 자체가 마비될 수 있었어요. 세 개의 조항 아래에 차기준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작성자였어요. 어젯밤 NSA 감청에서 봤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감정을 모두 지우고 숫자와 법조항만 남기라고 지시했던 사람. 이 공문은 그 지시의 결과물이었어요. 단 한 줄의 호소도, 한 단어의 유감 표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조항 번호와 이행 기한과 집행 절차만이 기계처럼 나열되어 있었어요. 저는 공문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댄스에게 보고해야 했어요. 백악관 상황실까지 가는 차 안에서 공문을 3번 더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 문서를 쓴 사람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흥분하지도 않았어요. 마치 세금 고지서를 발송하듯이 초강대국의 숨통을 조이는 조항들을 사무적으로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무부 차관이 이미 차기준 정책관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다는 거였어요. 국무부 차관은 미국 외교 서열 3위의 인물이었습니다. 그 무게감으로 한국을 압박하려 했겠죠. 저는 통화 기록을 받아봤습니다.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 공문이 대체 뭔가? 장난하는 건가? 미합 중국을 상대로 기한을 정하다니 외교적 결례도 정도가 있지. 차기준 정책관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숨소리 하나 흔들리지 않은 것으로 분석관이 판단한 음성이었어요. 차관님, 귀국 백악관의 긴급 성명이 주한미군의 일방적 철수를 시사한 것은 귀국의 독자적 판단이었습니다. 본국은 해당 판단을 존중하여 법적 후속 절차를 밟는 것뿐입니다. 차관이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당장 그 터무니없는 공문을 회수해. 72시간? 미합 중국의 기한을 걸어? 정신이 나갔어. 차기준의 두 번째 응답이 기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현재 남은 시간은 71시간 40분입니다. 공문 수신 확인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통신이 끊겼어요. 한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린 겁니다. 미합 중국 국무부 차관에게, 외교 서열 3위에게 남은 시간만 읊어주고 전화를 뚝 끊어버린 거예요. 저는 통화 기록을 내려놓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한국이 아니었어요. 30년 동안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불만이 있어도 결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더라도 결국은 타협점을 찾았어요. 그런 한국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나라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협상 대신 통보를, 호소 대신 기한을, 대화 대신 끊김을 선택한 거였어요. 백악관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벤스는 이미 공문을 읽은 뒤였습니다. 바닥에 구겨진 팩스 용지가 3장 흩어져 있었어요. 벤스가 던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벤스의 얼굴은 불그락불그락했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 밖이었어요. 허풍이야.
쟤들이 감히 미합 중국에 기한을 걸어? 사흘 지나면 울면서 전화할 거야. 저는 차기준의 통화 기록을 벤스에게 건넸습니다. 벤스가 읽었어요. 읽고 나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은 시간 71시간 40분? 이게 뭐야? 영화야? 벤스는 통화 기록을 테이블 위에 내팽개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벤스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어요. 차기준이라는 사람의 음성 분석 결과가 통화 기록 하단에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심박수 추정치, 음성 떨림 지수, 호흡 강역 분석, NSA 분석관들이 통화 상대의 심리 상태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들이었어요. 세 가지 지표 모두 정상 범위였습니다. 미합 중국 국무부 차관에게 72시간 데드라인을 통보하면서 이 사람의 심장은 평소와 동일한 속도로 뛰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그게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화를 내는 상대는 대처할 수 있어요. 감정적인 상대는 실수를 하거든요. 하지만 완벽하게 냉정한 상대, 심박수조차 흔들리지 않는 상대는 이미 모든 수를 계산해 놓은 사람입니다. 벤스는 여전히 한국이 허세를 부리는 것이라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지하 금고 안에 잠긴 시뮬레이션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군 단독 생존 완벽, 미 태평양 함대 72, 시간 내 붕괴. 한국은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었어요. 미국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건 이 건물 안에 있는 우리뿐이었어요. 상황실 벽에 걸린 디지털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전 9시 22분, 71시간 38분이 남아 있었어요. 시계의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제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벤스는 그 초침을 보고 있지 않았어요. 저만 보고 있었습니다. 72, 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직후 벤스는 방역에 나섰습니다. 아니, 벤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건방진 것들에게 미합 중국이 누군지 가르쳐주겠다는 거였어요. 상황실에서 공문을 발로 밟아 뭉갠 벤스가 가장 먼저 내린 지시는 한국 방산 자산 동결이었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한국 방산 관련 계좌, 서버, 기술 자료 전부 얼려 한 톨도 움직이지 못하게 해. 논리는 단순했어요. 한국이 미국 내에 보유한 기술, 자산과 금융 계좌를 인질로 잡으면 한국이 데드라인을 철회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벤스는 이것을 카운터 펀치라고 불렀어요. 저는 즉시 재무부와 상무부에 동결 요청을 넘겼습니다. 2시간 뒤 재무부에서 보고가 올라왔어요. 읽는 순간 위장이 뒤틀렸습니다. 동결 대상이 없었어요. 한국방위사업청 명의의 미국 내 기술 서버는 공문 발송 12시간 전에 이미 전량 본국으로 이전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금융자산도 마찬가지였어요. 핵심 계좌들이 공문이 팩스기에 올라가기 반나절 전에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공문을 보내기 전에 먼저 짐을 뺀 겁니다. 미국이 자산 동결 카드를 꺼낼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모든 인지를 빼돌려 놓은 거였어요. 벤스가 주먹을 휘둘렀을 때 허공만 때린 꼴이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벤스에게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밀러 팀장이 대신 갔습니다. 3분 뒤 상황실에서 유리잔 깨지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어요. 밀러가 나왔을 때 셔츠 어깨에 커피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벤스가 던진 것이 분명했죠. 자산 동결이 실패하자 벤스는 전략을 바꿨어요. 언론전이었습니다. 백악관 출입 기자단에 비공식 브리핑을 요청하더니 한국의 공문을 동맹국의 터무니없는 갑질로 프레이밍하기 시작했어요. CNN, 폭스뉴스, 워싱턴 포스트에 동시에 흘린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선의를 악용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 벤스는 여론의 힘으로 데드라인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계는 벤스의 확신과 무관하게 움직였습니다. 48시간이 남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밥을 먹지 못했어요. 식은땀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고 안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자꾸 머릿속을 침범했어요. 미 태평양 함대 72시간 내 붕괴, 한국의 공문에 적힌 데드라인도 72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숫자였어요. 한국이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정확했어요. 24시간이 남았을 때 벤스의 행동이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오산 기지에서 F-16 편대 시동 걸어 서울 상공으로 한 바퀴 돌아 한국 놈들 머리 위에서 굉음 좀 들려줘. 위협 비행이었습니다. 동맹국 수도 상공에 전투기를 띄워 공포를 주겠다는 거였어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난색을 표했지만 벤스는 대통령 권한을 들먹이며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벤스의 폭주가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밀러에게 상황실을 맡기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서랍에서 암호화 통신기를 꺼냈습니다. 이 통신기는 한미 방산 실무 채널용으로 공식 외교 라인과는 별개로 운용되는 비밀 회선이었어요. 저는 이 회선으로 한국방위사업청 법무팀장 서동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벤스에게는 당연히 알리지 않았어요. 알리면 제가 먼저 끌려나갈 테니까요. 이건 윌리엄 스탠턴 개인의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공식 채널이 막혔으니 비공식으로라도 한국을 달래보겠다는 절박한 시도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4번째 신호음 직전에 수화기가 들렸어요. 서동철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어요. 자정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상대국 고위 관료가 암호회선으로 전화를 걸어왔는데 이 사람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제로였습니다. 서 팀장님, 윌리엄 스탠턴입니다. 비공식 채널로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어요. 제가 꺼내려는 말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록히드 마틴 차세대 무기 체계를 30% 특별 할인가에 제공하고 대금은 50년 분할 상환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 조건이면 한국에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데드라인을 철회해 주십시오. 말을 하면서도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세계 최강국 펜타곤의 수석국장이 상대국 실무팀장에게 할인 쿠폰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30년 커리어 중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소리였어요. 사각. 서동철 팀장이 종이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제 제안을 검토하는 걸까? 일말의 기대가 피어올랐어요. 서동철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스탠턴 국장님, 귀하의 제안을 확인했습니다. 몇 가지 사실을 고지하겠습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멈췄어요. 서동철의 음성은 여전히 천이 없었습니다. 첫째, 귀하는 해당 할인을 승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가격 결정권은 이사회에 있으며 펜타곤 수석국장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둘째, 권한 없는 자의 비공식 할인 제한은 한미방산 계약법 제12 죄 명시된 부당거래 시도에 해당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내민 할인 제한이 계약법 위반이라는 것을 전화를 걸기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생각했지만 무시한 거였어요. 급한 마음에 법적 절차를 건너뛴 거였습니다. 셋째, 서동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마우스 클릭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딸까, 단 한 번의 클릭이었습니다. 본 통화 내용은 즉시 국제방산감시기구 투명성 장부에 미합 중국 측의 부당거래 시도로 등재됩니다. 등재 번호를 드릴까요? 피가 머리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제 비밀 제안이 기각된 것도 모자라 국제감시기구에 실시간으로 박제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방산 관계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투명성 장부에 윌리엄 스탠턴이라는 이름이 부당거래 시도자로 영구히 기록되는 거였어요. 서 팀장님, 잠깐만, 그건 너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스탠턴 국장님, 검토 가치가 없으므로 즉각 기각합니다. 대체국 교체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남은 시간 내에 공식 채널을 통한 철회 공문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명시된 조항이 집행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통신이 끊겼습니다. 일방적으로 차기준 정책관과 같은 방식이었어요. 남은 시간만 고지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것. 한국이 사용하는 통화 종료 패턴이 동일하다는 사실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건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훈련된 대응이었어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우스 클릭 소리가 귓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딸깍, 그 작은 소리 한 번에 제 제안이 기각되고 제 이름이 국제장부에 박제되고 미합 중국의 체면이 한 겹 더 벗겨진 겁니다. 급해진 건 저만이 아니었어요. 국무부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국무부 실무진이 한국 대통령실에 직접 한라인을 뚫으려고 시도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법무팀이 아니라 대통령실을 상대해야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응답은 자동 녹음 메시지였어요. 본건에 관한 모든 권한은 방위사업청 법무팀에 일임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미합 중국 국무부가 대한민국 대통령실에 전화를 걸었는데 받은 건 자동 응답기였습니다. 실무 법무팀으로 돌아가라는 안내 메시지. 이것이 한국이 미국에게 보내는 또 하나의 신호라는 걸 저는 느꼈어요. 당신들의 상대는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팀이라는 것. 이 사안은 정치가 아니라 법률이라는 것. 감정이 개입할 여지를 한 톨도 남기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데드라인 종료 1시간 전 상황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벤스는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이마에 땀을 닦고 있었어요.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여전했습니다. 걱정 마. 자정되면 쟤들이 전화해. 반드시 살려달라고 빌 거야. 저는 벤스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70년 동안 미국의 뒤를 따라다닌 한국이 마지막 순간에 무릎을 꿇을 거라고. 한국은 결국 미국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 확신이 벤스의 눈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벽면의 디지털 시계가 11시 정각을 가리켰어요. 1시간 남았습니다. 통신실의 전화는 단 한 통도 울리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시계의 초침을 바라보며 금고 안에 잠긴 숫자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국군 단독 생존 완벽, 미 태평양 함대 72, 시간 내 붕괴, 그리고 서동철의 마우스 클릭 소리. 딸깍! 제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자정 정각이었습니다. 상황실의 디지털 시계가 0시 0분 0초를 찍었어요. 벤스가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통신 콘솔을 바라봤습니다. 전화가 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마지막 순간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 거라고. 벤스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1분이 지났어요.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2분, 3분. 상황실 안에 공기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벤스의 입꼬리가 서서히 내려갔습니다. 5분이 지났을 때 벤스가 통신 담당관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회선 고장 아니야? 확인해봐. 담당관이 회선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정상이었어요.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는 0건이었습니다. 벤스의 턱 근육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때 상황실 모니터에 변화가 생겼어요. 펜타곤 전산망에 연결된 중앙 스크린의 배경색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평소에 짙은 파란색이 아니라 붉은색이었어요. 경고 화면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린 앞으로 다가갔어요. 화면 중앙에 떠오른 문장을 읽는 순간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한미방산조약제사 조의 항자동 집행, 원천기술 연동 페널티 코드 가동 완료. 사람이 버튼을 누른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 전화를 걸어서 최후 통첩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72시간이 만료되는 순간 사전에 전산망에 심어둔 코드가 인간의 승인 없이 자동으로 작동한 겁니다. 서동철 팀장이 데드라인 이전에 이미 모든 것을 설계해 놓았다는 뜻이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한국이 마음을 바꿀 가능성 자체를 시스템에서 제거해 버린 거였습니다. 화면에 로그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한미방산조약제사 조의항, 계약 조건 일방 변경 및 신뢰 훼손 발각 시 원천 기술 연동 페널티 발동 및 대체국 즉시 교체. 이 조항의 존재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발동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조약문 깊숙이 묻혀있는 독소 조항이었고 한미 동맹이 유지되는 한 절대 건드릴 일 없는 잠자는 조항이라 여겼습니다. 그 잠자는 조항이 깨어난 거였어요. 두 번째 로그가 떴습니다. 미합 중국이 기지불안 착수금 전액, 전산상 환불 불가 처리 완료. 한국 국고 연구 귀속 통보. 수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한국의 국고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차세대 무기 도입을 위해 선불로 지급했던 돈이었어요. 그 돈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알림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돌려받을 방법이 없었어요. 시스템이 이미 처리를 완료한 뒤였으니까요. 벤스가 스크린 앞으로 뛰어왔습니다. 화면을 읽었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핏기가 아니라 분노가 차올랐어요. 뭐야 이게? 당장 전산망 복구해. 코드 삭제하라고. 기술 담당관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30초 뒤 고개를 저었어요. 부보좌관님, 코드가 한국 측 원천 서버에서 발동된 겁니다. 우리 전산망에서는 삭제 권한이 없습니다. 벤스의 주먹이 콘솔을 내리쳤어요. 모니터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화면 위의 붉은 로그는 흔들림 없이 계속 쌓이고 있었어요. 한미연합기술 특허 권한 회수 프로세스 시작. 미국산 차세대 요격 시스템 도입 계약 전산 파기 완료. 대체 공급국 선정 절차 자동 개시. 한 줄이 올라올 때마다 상황실의 공기가 한도씩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서서 떨리는 다리를 가까스로 버텼어요. 이것이 서동철이 전화를 끊기 전 클릭한 마우스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딸깍. 그 한 번의 클릭이 지금 이 화면 위에서 미합 중국의 방산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해체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상황은 벤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폭발했습니다. 데이비드 밀러 팀장이 사라졌어요. 정확히 말하면 밀러가 상황실에서 빠져나간 시각은 자정 5분이었습니다. 저는 밀러가 화장실에 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밀러는 화장실이 아니라 펜타곤 지하 보안 통신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런던으로 전송 한 건을 완료했어요. 밀러가 보낸 것은 두 개의 파일이었습니다. 하나는 일본 방위성의 극비 내부 보고서였어요. 제목은 한국 이탈 시 일본 방어선 영향평가였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영국 국방부의 기밀 문서로 K방산 체계 대체 가능성 분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이 두 문서는 펜타곤 내에서도 최고 보안 등급으로 분류되어 열람 권한을 가진 인원이 양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밀러는 이 문서들을 영국 런던의 에드워드 휴즈에게 보냈어요. 휴즈는 영국 최대 일간지의 안보 전문 수석 에디터였습니다. 밀러와 휴즈가 언제부터 접선하고 있었는지는 나중에야 알았어요. 밀러는 벤스의 폭주가 시작된 첫날부터 내부 고발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런던 시각으로 새벽 5시 에드워드 휴즈의 기사가 전 세계로 송출됐어요. 헤드라인은 이랬습니다. 미국의 어리석은 착각이 사흘 만에 미국을 삼류 국가로 만들었다. 기사 본문에 일본 방위성의 내부 보고서가 원본 그대로 첨부되어 있었어요. 그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방산 협력에서 이탈할 경우 일본의 자체 방어선은 72시간 이내에 붕괴한다. 일본 방위성 스스로가 인정한 분석이었어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동북아 안보의 실질적 지주라는 것을 일본이 자체적으로 계산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영국 국방부 문서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K방산 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서방 기술은 현존하지 않으며 최소 15년의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는 평가였습니다. 영국이 세계 최고의 무기 수출국 중 하나인 영국이 한국의 방산 기술을 대체 불가능하다고 공식 문서에 적어놓은 거였어요. 이 기사가 각국 외교계 퍼지는데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실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온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동맹국들에서 온 전화였어요. 프랑스, 독일,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하나같이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미국이 한국을 발로 찼다는 게 사실입니까? 벤스는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한 순간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아니, 깨달았어야 했어요. 하지만 벤스는 깨닫는 대신 분노했습니다. 누가 유출했어? 누구야? 벤스가 상황실을 돌아보며 길길이 날뛰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를 쓸어 던졌습니다.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벤스의 얼굴은 붉다 못해 자줏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한 가지를 알아챘어요. 밀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밀러의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저는 곧바로 이해했습니다. 밀러가 유출자라는 것을 30년 커리어의 후배가 벤스의 갑질의 환멸을 느끼고 진실을 세상에 터뜨린 거였어요. 벤스가 전산 접속 기록 다 뽑아 지난 3시간 내 외부 통신 보낸 놈 찾아! 라고 악을 쓰는 동안 저는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로그들이 멈추지 않고 쌓이고 있었어요. 동맹 파기 절차 진행률 32%, 45%, 58%.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미합 중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70년이 한 줄씩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풀렸어요. 저는 벽에 등을 기대다가 그대로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틀 전 이 상황실에서 벤스가 제 안보 평가서를 찢어버렸을 때 저는 그 서류를 주워 담지 못했어요. 밀러가 항변했을 때 저는 밀러를 제지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진실을 말하고 있을 때 저는 그 진실을 금고에 가뒀어요. 서동철 팀장에게 비굴한 할인 제안을 했을 때 저는 마지막 남은 체면마저 스스로 벗어 던졌습니다. 매 순간 저는 가장 비겁한 선택만 해왔어요. 그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이 바닥에 앉아 있는 거였습니다. 바닥에 차가운 감촉이 양복 바지를 뚫고 전해졌어요. 이 차가움이 펜타곤 지하 벙커에 냉긴지 제 30년 커리어의 종말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실 전화는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벤스는 수화기를 붙잡고 오해다, 언론의 왜곡이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 휴즈의 기사에는 일본과 영국의 공식 문서 원본이 통째로 첨부되어 있었어요. 오해나 왜곡이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선진국들이 속으로는 한국의 군사력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들 자신의 문서로 증명된 거였어요. 모니터의 진행률이 73%를 찍었습니다. 벤스가 전산망 복구해를 다시 외쳤어요. 기술 담당관이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벤스의 고함은 점점 높아졌지만 시스템은 사람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코드는 코드대로, 조항은 조항대로 설계된 순서에 따라 차갑게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은 채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백악관 NSC 지하 상황실의 천장은 낮았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미합 중국의 태평양 패권이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너짐을 촉발한 건 한국의 미사일도 한국의 함대도 아니었습니다. 벤스라는 한 명의 오만한 정치꾼이 동맹을 장난감 취급한 대가였어요. 한국은 그 대가를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청구했고 시스템은 자정정각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워싱턴 시각 오전 6시 저는 상황실 바닥에서 일어났어요. 등이 뻣뻣했습니다. 밤새 벽에 기대 앉아 있었던 거였어요. 상황실 안에는 커피 얼룩과 구겨진 서류와 깨진 유리잔 파편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전쟁터 같았어요. 아니, 전쟁터가 맞았습니다. 다만 총성이 아니라 전산 로그로 벌어진 전쟁이었을 뿐이죠. 벤스는 소파에 쓰러져 자고 있었어요. 넥타이가 풀린 채 입을 벌리고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자정 이후 3시간 동안 전화기를 붙잡고 동맹국들의 항의에 대응하다가 탈진한 거였어요. 저는 벤스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잠든 사이에도 한국의 시스템은 멈추지 않았을 거라고. 예감은 정확했어요. 오전 7시 밀러 팀장이 상황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밀러의 얼굴은 어젯밤보다 더 참담했어요. 손에 들린 태블릿 화면을 저에게 돌려 보여줬습니다. 한국 관세청 전산망에서 발생한 로고였어요. 국장님, 한국조달청이 새벽 5시에 미국산 방산 장비 수입 코드를 전략 연구 블록 처리했습니다. 연구 블록. 일시 정지가 아니었어요. 코드 자체를 시스템에서 삭제한 겁니다. 미국산 무기가 한국 항구에 도착해도 통관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었어요. 자동화된 관세 시스템이 미국산 방산 품목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밀러가 화면을 한 번 더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겁니다. 화면에 뜬 것은 청구서였어요. 발신자는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법무팀, 수신자는 미합 중국 국방부 회계국, 제목은 K국방 특허기술 무단 사용에 대한 연체료 청구서였습니다. 저는 금액란을 봤어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숫자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수십억 달러. 한국이 미국에 청구한 금액이 수십억 달러 단위였습니다. 밀러가 설명했어요. 목소리가 메말라 있었습니다. 한미연합으로 개발된 무기체계에 한국의 원천 기술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상호 무상 사용이 관례였죠. 그런데 어젯밤 제사 조이 한기 발동되면서 그 관례가 법적으로 소멸했습니다. 한국은 자국 특허 기술의 무단 사용분을 소급해서 청구할 권리가 생긴 거예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한국이 단순히 계약을 끊은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이미 보유하고 운용 중인 무기에 들어간 한국 기술의 사용료를 역으로 물리고 있었어요. 과거에 무상으로 쓰던 것에 대해 이제 청구서를 날린 겁니다. 미국이 한국을 발로 찼는데 한국이 그 발에 영수증을 붙여서 돌려보낸 꼴이었어요. 그리고 뉴욕 증시가 열렸습니다. 오전 9시 30분, 개장 벨이 울린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록히드 마틴 주가가 15% 폭락했어요. 보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0억 달러짜리 차세대 요격 시스템 계약 파기 소식이 시장을 덮친 거였어요. 월스트리트의 방산 애널리스트들이 일제히 미국 방산의 최악의 날이라는 리포트를 쏟아냈습니다. 록히드 마틴과 보잉의 시가총액이 개장 5분 만에 수백억 달러씩 증발했어요. 상황실 스크린의 증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떴습니다. 벤스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곤드레만드레한 얼굴로 스크린을 봤습니다. 록히드 마틴 마이너스 15.2%, 보잉 마이너스 13.7%, 레이시온 마이너스 9.2%, 방산주 전체가 피를 쏟고 있었어요. 벤스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펜타곤 전산망에서 한 가지가 더 사라졌습니다. 한국군 합동 전술 데이터 링크 SIM9 접근 권한이 강제 삭제된 거였어요. 링크 SIM6은 한미연합군이 실시간으로 전장 정보를 공유하는 핵심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권한이 차단되면 주한미군은 한국군의 레이더 정보, 미사일 추적 데이터, 항공기 위치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돼요. 쉽게 말하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눈과 귀를 잃은 거였습니다. 밀러가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국장님, 태평양 방산 수출 체인 전체가 멈췄습니다. 한국을 경유하는 부품 공급망이 올스톱됐어요. 괌, 오키나와, 하와이 기지의 무기 정비 일정이 전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역이었어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부품과 기술은 미군의 태평양 전체 작전망의 뿌리처럼 박혀 있었어요. 그 뿌리가 한꺼번에 뽑힌 겁니다. 바로 그 순간 통신실에서 비명에 가까운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주한미군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날아온 긴급 통신이었어요. 평택 기지 행정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상황실에 울렸습니다. 펜타곤, 여기 평택입니다. 오늘 아침부로 기지 전력이 상업용 요금으로 전환됐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금액이 말도 안 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오산 기지에서도 같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수도 요금이 상업용으로 전환됐다는 거였어요. 수십 년 동안 한국 정부가 동맹, 특별 요율로 제공하던 전기와 수도가 하루아침에 시가의 몇 배로 뛰어오른 겁니다. 일부 시설에서는 단전과 단수 조치까지 실행되었다는 보고가 뒤따랐어요. 상업용 요금으로 전환된 고지서의 연체분이 소급 적용되었습니다. 수년간의 차액이 하루 만에 청구된 거였어요. 금액이 수백만 달러 단위였습니다. 기지 하나당 평택, 오산, 군산, 대구, 한반도 전역의 미군 기지에서 동시에 고지서 폭탄이 투하된 거였어요. 현장 지휘관들이 펜타곤 직통 라인에 매달렸습니다. 병사들 식당 냉장고가 꺼졌습니다. 활주로 야간 조명 전원이 차단됐습니다. 정수 시설이 멈추면 위생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명이었어요. 세계 최강 미군이 전기와 수도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 회계국은 더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한국이 보낸 특허 무단 사용 연체료 청구서를 검토하는데 회계 담당관의 손이 떨려서 계산기를 놓쳤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 회계 시스템의 자릿수가 부족했다는 거였어요.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야 금액을 입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벤스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한국 계좌 동결, 미국 내 한국 정부 계좌 전부 얼려. 당장. 국제재무부 담당관이 전화를 받았어요. 30초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보좌관님, 주권 국가의 정부 계좌를 일방적으로 동결하려면 안보리 결의나 대통령 행정명령이 필요합니다. 현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벤스가 수화기를 벽에 집어 던졌어요. 플라스틱 파편이 튀었습니다. 법적 근거? 지금 법 타령이야? 미합 중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지만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상황실 안에 없었어요. 벤스의 고함은 벽에 부딪혀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지막 시도가 있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가 서울로 급파됐어요. 아니, 대사는 이미 서울에 있었지만 그동안 사태를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의 직접 지시가 떨어지자 비로소 움직인 거였어요. 대사가 한국 국방부 정문에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30분 뒤 대사에게서 보고가 왔어요. 저는 그 보고를 읽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기준 정책관이 대사의 면담 요청을 거부했어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전 약속 서류가 미비하다는 것. 외교 프로토콜상 면담 요청에는 의제서, 수임 확인서, 본국 승인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대사가 빈손으로 왔다는 거였어요. 둘째, 데드라인이 이미 경과했다는 것. 72시간 이내에 공식 철회 공문이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안에 관한 추가 면담 자체가 규정상 불가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미합 중국 대사가 대한민국 국방부 정문 밖에서 쫓겨난 겁니다. 서류 미비와 기한 경과, 이 두 가지 행정적 사유로 감정적 모욕이 아니라 규정에 의한 거절이었어요. 차기준은 대사에게 불쾌한 표정 하나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규정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전달했을 거예요. 그것이 한국식이었으니까요. 저는 대사의 보고서를 내려놓고 상황실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국방부 전자 결제 시스템에서 전송된 알림이 화면 구석에 작게 떠 있었어요. 집행 완료. 단 두 글자였습니다. 벤스가 언론에 뿌린 분노 어린 성명서는 이미 아무도 읽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전자결제 시스템이 내보낸 이 두 글자는 록히드 마틴의 주가를 박살냈고 미군 기지의 전기를 끊었고 수십억 달러의 청구서를 날렸고 미국 대사를 정문 밖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벤스의 성명서는 허공에 흩어졌지만 한국의 푸시 알림 한 줄은 미합 중국의 심장을 정확히 도려내고 있었어요. 그 두 글자가 스크린 위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집행 완료. 감정 없이, 오차 없이 한국이 문서로 뱉은 말은 한 글자도 빠짐없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아닌 방향으로. 첫 번째 소식은 파리에서 왔어요. 프랑스 국방조달총국의 로랑 뒤부아 총국장이 한국 방위사업청, 실무단이 묵고 있는 파리 시내 호텔에 나타났다는 첩보였습니다. 뒤부아가 들고 온 것은 서류 가방이 아니라 최고급 샴페인이었어요. 도멘 크루그 2018년산, 병당 500달러가 넘는 물건이었습니다. 외교 관례상 선물치고는 지나치게 파격적이었어요.
이건 축하가 아니라 구애였습니다. 뒤부하가 한국 실무단에 내민 제안서의 내용이 펜타곤 정보망에 잡혔어요. 읽는 순간 저는 의자 등바디를 움켜잡아야 했습니다. 프랑스가 단순히 한국과 계약을 맺겠다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미국이 제사 조의항에 의해 물어야 할 위약금의 3배를 현찰로 한국에 선입금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세베이. 미국이 낼 벌금의 3배를 프랑스가 자진해서 먼저 내겠다는 거였어요. 그 대가로 K방산 독점 우선권을 달라는 조건이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가 동시에 내부 문건에 서명했다는 후속 보고가 왔어요. 미제 F-35 도입 보류 및 K방산 긴급 도입 검토 지시서. 프랑스가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를 밀어내고 한국 무기 체계로 갈아타겠다는 공식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뒤부하는 호텔 로비에서 샴페인 코르크를 직접 따며 한국 실무단과 건배를 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방산 패권이 무너지는 그 순간 프랑스는 축배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이 보고를 펜스에게 가져갔습니다. 펜스는 읽고 나서 코웃음을 쳤어요. 프랑스? 겁쟁이 프랑스가 뭘 할 수 있겠어. 입으로만 떠드는 놈들이야. 하지만 펜스의 코웃음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2번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였어요. 미합 중국 방산 수출의 최대 고객, 매년 수백억 달러어치 미국 무기를 사가는 황금 거위. 그 사우디의 국방장관이 미 국무장관의 다급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입니다. 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국무장관이 3번 더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4번째 통화 시도에서는 비서가 장관님께서 서울행 전용기에 탑승하셨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서울행. 사우디 국방장관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펜타곤 상황실에 이 보고가 올라왔을 때 펜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사우디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계약 하나를 잃는 것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사우디는 미국 방산업체들의 생명줄이었어요. 사우디 국방장관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생방송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 카메라 앞에서 400억 달러 규모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구매 계약을 전면 백지화한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한국의 전공투 풀패키지 도입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긋는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됐어요. 400억 달러. 그 숫자가 미국의 장부에서 한국의 장부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실 전광판에 속보가 떴어요. 저는 전광판을 올려다보다가 현기증이 났습니다. 사우디만이 아니었어요. 속보가 릴레이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중동과 유럽 주요국의 미국산 무기 계약 취소 소식이 융단 폭격처럼 밀려들었어요. 독일이었습니다. 유럽 최강의 육군을 보유한 독일이 미국의 제재 협박을 무시하고 차기 주력 전차 사업을 K2 흑표 단독 수의 계약으로 확정했어요. 미국의 에이브럼스도 독일 자국의 러파르트 후속 기종도 아닌 한국의 K2를 선택한 겁니다.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기술적 우위와 가격 경쟁력, 그리고 공급 신뢰도를 종합평가한 결과라고만 말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호주가 뒤를 이었어요. 호주 해군이 미국과 진행 중이던 차기 호위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에 긴급 면담을 요청했다는 후속 보고가 바로 뒤따랐어요. 폴란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미국과 협상 중이던 방공 시스템 도입을 업고 한국산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공식 서한을 서울로 보냈어요. 그리고 영국이 움직였습니다. 이건 저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영국 의회가 24시간 철야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 한국산 방산 장비에 대한 관세 면제 특별조달법 개정안. 영국이 미국에 가장 가까운 혈맹이라는 영국이 한국 무기만 관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상정한 겁니다. 의회 표결 결과는 만장일치 통과였어요. 반대표 0, 기권 0. 영국 의회 전원이 한국의 손을 들어준 거였습니다. 펜스가 뒤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쌍욕에 가까운 항의였습니다. 프랑스가 미합 중국 등에 칼을 꽂는 거야. 나토 동맹을 박살낼 셈이야. 수화기 너머로 뒤부하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상황실에 울렸어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문장이었습니다. 펜스, 시장은 떼쟁이가 아니라 신뢰로 움직이네. 자네가 신뢰를 먼저 부셨잖아.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프랑스 국방조달총국장이 미합 중국 백악관 수석 부보좌관의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거였어요. 3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전화를 프랑스가 끊다니. 하지만 지금은 그게 현실이었어요. 미국이 동맹을 발로 찬 순간 동맹의 무게도 함께 사라진 거였습니다.
벤스는 끊어진 수화기를 한참 동안 들고 서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전 세계 방산 시장 점유율 지도가 떠 있었어요. 미합 중국을 나타내는 파란색 마커들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꺼지고, 사우디에서 꺼지고, 독일에서 꺼지고, 호주에서 꺼지고, 폴란드에서 꺼지고, 영국에서 꺼졌어요. 파란 마커가 꺼진 자리에 새로운 색이 채워졌습니다. 빨간색이었어요.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색이었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넋놓고 바라봤어요. 미국의 방산 패권이 실시간으로 타국에 뜯어먹히고 있었습니다. 아니, 뜯어먹힌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았어요. 미국이 스스로 내팽개친 자리를 다른 나라들이 주워가는 것이었습니다. 벤스가 발로 걷어찬 동맹의 빈자리를 콧대 높은 유럽과 중동의 강대국들이 현찰 다발을 들고 선점하러 달려온 거였어요. 펜타곤 전광판에 마지막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이 발신한 공문이었어요.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한국과 계약을 맺고 수백억 달러의 수표가 서울로 몰려들고 있는 이 광란의 한복판에서 한국이 내놓은 반응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한미 방산 조약 제사 조의항에 의거 합법적 대체국 선정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합니다. 호들갑이 없었어요. 승리의 환호도 미국을 향한 조롱도 없었습니다. 법적 근거 하나와 절차 완료 통보 한 줄, 수천억 달러가 움직이는 지각 변동의 한가운데서 한국은 행정 서류 한 장만 남겼어요. 감정의 온도가 0도였습니다. 그 한 줄짜리 공문이 스크린에 뜬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것을. 벤스가 한국 기생충이라고 쌍욕을 퍼부었을 때 한국은 이미 대체국 선정 절차를 설계하고 있었을 겁니다. 서동철이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프랑스와 사우디와 독일에게 보낼 제안서의 초안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을 거예요. 차기준이 72시간 데드라인을 설정했을 때 그 72시간이 끝나는 순간 어떤 도미노가 쓰러질지 한치의 오차 없이 계산해 놓았을 겁니다. 미국이 서류 뭉치를 챙겨 들고 불이 나게 협상 테이블로 뛰어갔을 때 수백억 달러의 유럽과 중동 수표는 이미 한국 국고로 입금 처리가 끝나 있었어요. 미국이 전화기를 붙잡고 동맹국들에게 사정할 때 동맹국들은 이미 서울행 비행기 안에 있었습니다. 스크린 위의 세계 지도에서 파란색이 거의 사라졌어요. 북미 대륙에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빨간색이었어요. 한 주 전만 해도 미합 중국의 색으로 가득했던 지도가 지금은 대한민국의 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벤스는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이 상황실에서 벤스가 입을 닫고 있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고함도, 쌍욕도, 위협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부순 것의 크기를 비로소 가늠하고 있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스크린 옆에 서서 같은 지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벤스의 첫 마디는 한국 놈들한테서 돈을 뜯어내였어요. 그 한마디가 이틀 만에 미합 중국의 방산 패권을 지도 위에서 지워버렸습니다. 한마디에 오만이 수백억 달러의 대가로 돌아온 거였어요.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건 벤스가 아니라 미합 중국 전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상황실 문이 안쪽에서 잠겨 있었어요. 벤스가 새벽부터 혼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저는 복도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밀러 팀장은 어젯밤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유출건으로 보안부서의 조사를 받고 있을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오전 9시 17분 상황실 밖 복도에서 고함이 들렸어요. 경호원 2명이 누군가를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 끝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양복 차림의 남자가 경호원의 어깨를 밀치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로키드 마틴의 마이클 도노반 부사장이었습니다. 미국 방산업계에서 도노반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로키드 마틴의 해외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경호원이 약속 없이는 입장 불가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도노반이 경호원의 가슴팍을 양손으로 밀어냈습니다. 경호원이 비틀거렸어요. 도노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황실 문 앞까지 걸어와서 발로 문을 걷어찼어요. 잠금 장치가 버티지 못하고 문이 안으로 벌어졌습니다. 저는 도노반의 뒤를 따라 상황실로 들어갔어요. 벤스가 소파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도노반은 벤스를 향해 곧장 걸어갔어요. 오른손에 서류 뭉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벤스가 입을 열기도 전에 도노반이 그 서류를 벤스의 얼굴을 향해 내던졌어요. 종이가 부채처럼 흩어지며 벤스의 뺨과 가슴에 부딪혔습니다. 내 놈 입방정에 550억 달러가 날아갔다.
도노반의 고함이 상황실 벽에 부딪혀 울렸어요. 흩어진 서류들이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사우디 계약 취소 영수증, 폴란드 계약 취소 영수증, 독일 계약 전환 통보서, 로키드 마틴이 지난 이틀 동안 잃어버린 계약들의 목록이었어요. 한 장 한 장이 수십억 달러짜리 손실이었습니다. 사우디가 400억 달러를 한국에 줬어. 폴란드가 갔어. 독일이 갔어. 호주가 갔어. 550억. 550억 달러야! 우리 회사만이 아니야. 보잉도 레이시온도 전부 피를 쏟고 있어. 도노반이 벤스의 넥타이를 움켜쥐었어요. 경호원 2명이 달려들었지만 도노반은 놓지 않았습니다. 벤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노반의 눈에는 살기에 가까운 분노가 차 있었어요. 네가 한국을 기생충이라 불렀지? 네가 방위비 5배를 불렀지? 그 입방정 한 번에 미국 방산의 미래 50년이 날아간 거야. 50년! 경호원들이 간신히 도노반을 떼어냈습니다. 도노반이 뿌리치며 뒤로 물러났어요. 벤스는 구겨진 넥타이를 더듬으며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벤스가 한 일은 제가 이 상황실에서 목격한 가장 추악한 장면이었어요. 벤스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놈들이 데이터를 잘못 뽑아서 대통령을 속인 거야. 펜타곤이 틀린 숫자를 올려서 이 사단이 난 거라고. 내 놈 탓이야, 스탠턴. 꼬리 자르기였어요. 자기가 조작을 지시했으면서 이제 와서 조작된 데이터의 책임을 펜타곤에 떠넘기는 거였습니다. 저를 희생양으로 삼아 자기는 빠져나가겠다는 속셈이 그 충혈된 눈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저는 벤스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뿌리칠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사태는 벤스의 소나기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여야 구분이 없었습니다. 초당적이었어요. 상원 의원 27명이 공동 서명한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아서 벤스 수석 부보좌관 즉각 직위 해제, 백악관 및 펜타곤 관련자 전원 청문회 소환. 벤스의 사진이 CNN 속보 화면에 떴어요. 그 아래에 직위 해제라는 자막이 붉은색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이틀 뒤 상원 군사위원회 공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생중계였어요. 워싱턴 시각 오전 10시 청문회장에 카메라 100여 대가 설치됐습니다. 증인석에 벤스와 제가 나란히 앉았어요. 벤스는 양복을 새로 맞춰 입고 넥타이를 단정하게 메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30년 된 낡은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위원장의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벤스 전 부보좌관, 한국에 대한 방위비 5배 인상 결정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벤스가 마이크를 당겼어요. 목소리가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벤스는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위원장님, 저는 펜타곤의 안보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했을 뿐입니다. 데이터의 정확성은 펜타곤 담당 국장의 책임입니다. 저는 잘못된 데이터를 전달받은 피해자입니다. 벤스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카메라가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시청자 수억 명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벤스는 다시 한번 저를 제물로 삼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가락이 차가운 금속에 닿았어요. 소형 녹음기였습니다. 그날 새벽 백악관 상황실에서 벤스가 저에게 조작을 지시하던 순간을 녹음한 것이었어요. 30년 관료 생활의 습관이 만든 보험이었습니다. 벤스가 서류를 찢어버리고 가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오라고 협박하던 그 음성이 이 작은 기계 안에 들어 있었어요. 저는 녹음기를 꺼내 증인석 마이크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벤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상황실의 녹음이 청문회장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벤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재생됐습니다. 각하께서 이미 뱉으셨다. 한국 놈들이 없어도 우린 안전하다는 숫자로 예쁘게 포장해서 날이 밝기 전에 가져와. 그리고 이어지는 밀러 팀장에 대한 헌병대 협박, 데이터 조작 강요, 진실 은폐 지시, 벤스가 뱉은 모든 말이 세계 앞에 낱낱이 벗겨졌습니다. 녹음이 끝났을 때 청문회장은 적막했어요. 싸움쳐, 어쩌. 그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벤스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갔어요. 위원장이 경비대를 호출했습니다. 헌병 2명이 벤스의 양팔을 잡았어요. 벤스가 발버둥 쳤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스탠턴 이놈이 나를 모함하는 거야? 하지만 녹음은 벤스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벤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벤스의 목을 친 거였어요. 헌병들이 벤스를 증인석에서 끌어냈습니다.
벤츠의 구두가 바닥에 끌리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마이크에 잡혔어요. 전 세계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벤츠가 끌려나간 뒤 정문 회장에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위원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스탠턴 국장, 증언하십시오. 저는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떨리지 않았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그리고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계신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윌리엄 스탠턴, 펜타곤 동아시아 안보국 수석국장으로 30년간 한미동맹의 숫자를 다뤄온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그 30년의 비겁함을 고백하려 합니다. 숨을 들이마셨어요.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벤스 전 부보좌관의 지시로 한국군 전력을 영링으로 조작한 보고서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펜타곤의 슈퍼컴퓨터는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한국군은 미국 없이 단독 생존이 가능하며 오히려 미국이 한국 없이는 태평양 방어선을 72시간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정문회장이 술렁였어요. 상원 의원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 진실을 금고에 가뒀습니다. 벤스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연금과 커리어를 지키기 위해 국가 안보를 팔아넘긴 겁니다. K방산의 진짜 위력을 숫자로 알고 있으면서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의 비겁함이 미합 중국에 수백억 달러의 손실과 동맹의 붕괴를 안겼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문장은 반드시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동맹의 신뢰를 얄팍한 계산기와 오만함으로 발로 차한 제국에게 남은 것은 수백억 달러의 청구서와 처참한 자멸뿐이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1커, 2커, 3커. 그리고 방청석 어딘가에서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1명이 2명이 되고 10명이 됐어요. 박수가 파도처럼 청문회장을 채웠습니다. 상원 의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27명 전원이 기립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박수 소리가 귀를 채웠지만 제 안에는 박수 대신 30년의 무게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여전히 저를 비추고 있었어요. 전 세계가 보고 있었습니다. 미합 중국의 관료가 전 세계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국이 맞았다고 자백하는 모습을. 그것이 윌리엄 스탠턴의 30년 커리어가 남긴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감동을 전하는 감동 윤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선배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